자, 드디어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까지 왔습니다. 중세 기독교 미술이 쇠퇴하고 이제는 인문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는 시대가 되기도 했죠. 이 르네상스 미술은 우리가 지금 그 미술학원에서 배우는 아카데믹한 미술의 탄생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만들어졌던 어떤 아카데믹한 기술들을 지금 미술학원에서 여전히 배우고 있으니까 아주 관통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해도 무관하겠죠. 이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에서는 위대한 발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근법, 두 번째는 해부학, 세 번째는 유화입니다. 르네상스에서는 이 세 가지 위대한 발명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 르네상스 미술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원근법부터 볼게요. 르네상스에서의 원근법은 지금 원근법의 마사초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긴 한데요. 이 원근법을 발명한 사람은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이에요. 두오모 대성당의 저 돔 형태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왜 원근법의 마사초라는 사람을 언급했냐면, 원근법을 발명하고 만든 사람은 브루넬리스키지만 그 이론을 그림에 접목한 사람이 마사초이기 때문이에요. 건축 베이스에서 말을 하면 브루넬리스키가 먼저 나오고요. 회화 베이스에서 원근법을 말하면 마사초가 나오는데, 이 브루넬리스키와 마사초는 친한 형동생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관계가 매우 두터웠고, 브루넬리스키가 그 원근법을 발명해서 어린 마사초한테 알려줬고, 마사초는 그걸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들을 한번 볼게요. 마사초의 성삼일체라는 그림은 엄청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벽화에 처음 그려졌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 벽을 뚫어서 작업한 줄 알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원근법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벽을 파내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이 마사초는 저 그림을 그릴 때 앞에 예수님, 뒤에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뒷 공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4단계의 깊이감을 표현한 것이 원근법을 적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빈치를 볼게요. 자, 다빈치는 해부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다빈치였죠. 그런데 제가 이 절제의 다빈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빈치는 평생 30명 정도를 해부했고 1500개 이상의 인체 스케치를 남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인체를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나리자 같은 그림을 보면 윤곽을 뚜렷하게 그리지 않고 주변을 약간 날리는 듯한 느낌, 약간 신비스럽게 그리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체를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그냥 그림을 이렇게 은은하게 그리고 싶어, 나는 절제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이제 다빈치 그림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해부학을 연구했지만 과시하듯이 그렸던 사람이 있죠. 과시의 미켈란젤로.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상이나 천지창조를 보면요, 인체의 특징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빈치보다 23살이 어렸지만 해부학을 시작한 건 거의 같은 시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인체를 해부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미켈란젤로가 더 많은 해부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대에 해부학의 자료들이 다빈치께 더 많이 남아있던 것은 미켈란젤로는 죽기 전에 자기 자료를 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화가이기 이전에 조각가로 더 유명했고 천재 조각가였죠. 그래서 이 조각에서 그 두각이 드러났는데요. 미켈란젤로가 중요시했던 건 선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빈치와는 좀 다른 형태였죠. 다빈치는 좀 부드럽고 유순하고 또 신비롭게 그렸다라고 하면, 미켈란젤로는 선을 명확하게 해서 뚜렷하게 근육이란 라인을 살려야 되는 것을 더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인체를 이만큼 알고 있다고 과시하듯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쉽게 과시의 미켈란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얀 바네이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미술사에서
위대한 발명 세 가지였죠. 마사초의 원근법,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해부학, 그리고 세 번째는 얀반 에이크의 유화입니다. 자, 기존의 그림과는 좀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얀반 에이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건 북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얀반 에이크한테는 후베르트라는 형이 있었는데요. 그 형이 물감을 하나 준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물감이었죠. 동생인 얀반 에이크는 그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기존에 그렸던 재료와는 확연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료였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물감이 잘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색 위에 하얀색이 덮여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투명한 형태의 재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아르놀피니의 결혼이라는 그림을 보면 뒤에 볼록 거울이 있는데요. 그 볼록 거울을 확대해 보면 이 두 남녀의 뒷모습이 그대로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다고 해요. 또 아래에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의 털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유화 물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아주 잘 살렸고, 얀반 에이크를 통해서 알려진 이 유화는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있는 그대로를 눈으로 보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술의 과학을 접목했던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미술은 고전 미술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그것을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또 생물학적인 어떤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것들을 재현하는 미술의 시기였다는 것이 르네상스 미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